8월 5일 밤이었습니다.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 불이 꺼졌어요. 민주당 당대표 2차 TV 토론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페이스북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1개, 2개, 3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무려 11개. 첫 문장이 이겁니다. 2차 TV 토론 결과 게임 끝났다. 저는 이 11개를 다 읽고 나서 좀 멍해졌어요. 이건 반박이 아니구나. 상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전당대회 열흘 남은 후보가 토론 하나 끝나자마자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안 씁니다. 다들 조심하죠. 아직 표를 세지도 않았는데, 근데 썼어요. 그것도 밤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고는 그날 밤에 터진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것도 정청래 후보 쪽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 쪽에서. 그것도 생방송에서. 한마디였습니다.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잠깐만요.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폭발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전날 밤 토론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자, 갑니다. 토론의 첫 번째 불씨는 신천지였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집권여당 전당대회에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 사실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얘기예요. 전당대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물었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근거를 대라고. 그런데 근거가 안 나왔습니다. 대신 이런 취지의 항변이 나왔어요. 불났다고 신고하면 그 사람이 방화범이냐. 이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아득해졌어요. 정청래 후보는 다음 날 이 비유를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근거를 못 대면 그건 허위 신고가 된다고. 사람들 놀라고 대피하고 소방관들 허출동하고.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맙시다. 나쁜 사람 뽑지 맙시다. 당대표 후보가 같은 경쟁 후보한테 쓸 수 있는 가장 센 문장 중 하나죠. 이건 정책 비판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판정입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말싸움 자체보다 다른 걸 좀 보고 싶어요. 자, 의혹 제기라는 건 원래 정치의 무기입니다. 야당이 여당한테, 국민이 권력한테 쓰는 무기예요. 그래서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방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같은 당의 당대표 후보한테 사이비 종교 조직 동원 의혹을 던진 거예요. 던졌으면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남아요. 당원들 머릿속에 남고, 기사 제목에 남고, 유튜브 썸네일에 남습니다. 한 달 뒤에 누가 물어보면 아, 그거 뭔가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증명 안 해도 던지는 순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아니면 말고식. 지금 이 전당대회가 표 몇 장으로 갈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1200장입니다. 이따가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그 살얼음판에서 근거 없는 의혹 하나가 몇 표를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신천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올 모든 의혹의 문제라고요. 오늘 근거 없이 던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면 내일도 던집니다. 당대표가 되면요. 그땐 개인 이름이 아니라 당 이름으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날 밤 정청래 후보가 지적한 건 신천지만이 아니었어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첫째,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무지하고 무능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왜 아픈 지적이냐면요.
김민석 후보가 지금 호남에서 내걸고 있는 게 뭡니까?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입니다. 경선 첫 주가 끝나자마자 전주대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달려가서 이른바 메가 집회를 열었어요. 호남에 직접 이익이 떨어지는 그림을 그린 거죠. 전략적으로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00조 원을 이야기하러 간 사람이 정작 그 지역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혔다는 거예요. 숫자는 크게 부르는데 그 안이 안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호남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분들이 몇 번을 겪어봤겠어요.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는 큰 숫자들. 800조라는 숫자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숫자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진짜로 아느냐 이겁니다. 둘째, 대통령 8위. 정청래 후보 표현 그대로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토론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대표를 뽑자.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답했고요. 말은 참 좋습니다. 반박하기도 어렵죠. 근데 곱씹어보면 이상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기준이라는데 반대할 민주당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세 후보 다 똑같이 말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걸 자기만의 기준이라고 내걸면 그건 기준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비판이 들어올 때마다 대통령 뒤름 뒤로 들어가는 방패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다. 이 문장도 그래요. 근사하죠. 그런데 목청이라는 단어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10년 넘게 최전선에서 싸워온 사람의 그 목소리를 목청으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당원들이 그 목소리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해 온 건데 말이죠. 셋째, 이건 저희 채널에서 이미 한 번 길게 다뤘던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과도 안 했다. 아직도. 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증시 흔들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까지 내려갔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 45.9%, 부정평가가 50.5%. 부정이 50을 넘긴 게 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꺼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품이 열리던 그 시기에 국무총리는 누구였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책 판단은 다를 수 있죠.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 사이에 손실을 본 사람들한테 단 한 문장이라도 있었느냐. 그거 하나 묻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의 결론은 이랬어요.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얘기입니다. 8월 6일 오전. 김민석 후보가 어디에 나갔느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이 어떤 채널입니까? 민주당 강성 당원들, 전통 지지층이 아침마다 켜놓는 방송이에요. 말하자면 당심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메시지죠. 호남 경선을 아흘에 앞두고 당심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 전략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느냐. 답이 이겁니다. 정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고 본다.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정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짚고 갑시다. 지금 저 문장을 말한 사람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예요. 그리고 저 문장 안에 있는 정 대표는 같은 당의 경쟁 후보입니다. 전직 당대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저 사람이 뽑히면 나라 정책이 흔들린다. 이 말을
당원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 아흐레 전에요.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경고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 장면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정당에서 당원이 대표를 뽑는다는 건 누굴 뽑아도 당이 굴러간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깨지면 그건 선거가 아니죠. 당원들한테 A를 뽑을 자유가 있는데 A를 뽑으면 국정이 흔들린다고 미리 말해버리면 그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닙니다. 비용이 붙은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같은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청 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긴밀한 조율이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다. 그게 불편한 진실이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 얘기를 꺼내면서 대통령의 개혁성을 분열주의적 프레임으로 잡은 것에 대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고 흔드는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면 친명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이걸 친명이라고 얘기하느냐. 10개. 정청래 후보가 반명이라는 근거가 1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뭘 들었느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조국 혁신당 합당 추진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저는 좀 헛웃음이 났어요. 보안 수사권 폐지가 뭡니까? 검찰 개혁이잖아요. 민주당이 몇 년을 끌고 온 그 검찰 개혁,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바로 그 개혁이요. 당원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요구해 온 그거요. 그걸 밀어붙인 게 반명의 증거가 됩니까? 개혁을 세게 하면 반명이고 속도를 늦추면 친명입니까? 언제부터 친명의 정의가 그렇게 바뀌었죠?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친명이냐 반명이냐를 지금 누가 판정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후보가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셀프로 임명된 거예요. 그것도 경기 중에. 이제 전날 밤 토론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정청래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 오직 민심과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 대통령은 내가 지킬 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보호해달라. 그리고 이 문장, 집권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생각한다. 분열의 언어가 아니라 통합의 언어, 동지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2대1, 3대1로 공격받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두 사람의 문장을 나란히 놓아보세요. 한쪽은 저 사람이 되면 흔들립니다. 다른 쪽은 제가 대통령을 지킬 테니 당원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누가 통합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누가 당원을 믿고 있습니까? 친청내계인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는 지금 이 구도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의원들의 마음, 의심,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 당심. 그 둘의 대결이라고요? 저는 이 정리가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감정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숫자만 봅시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8월 1일 충청권 순회 경선. 김민석 후보 3632, 표 45.05%. 정청래 후보 3329표, 44.61%. 차이 0.44%포인트. 표로는 303표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충청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에요. 충남 금산. 고향에서 300표 차로 졌습니다. 8월 2일 부산 울산 경남. 정청래 후보 25,189표 46.65%. 김민석 후보 23,675표 43.85%. 차이 1,514표.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였습니다. 두 지역을 합산하면요. 총 12만 1,981표 가운데 정청래 55,518표 45.51%,
김민석 54,307표 44.52%, 송영길만 2,156표 9.97%,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냐? 0.99%포인트. 표로는 1211표. 12만 표 중에 1200표예요. 이게 얼마나 얇은 거냐면 동네 하나 투표율이 몇 퍼센트만 움직여도 그냥 뒤집힙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들 속에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좀 소름이 돋았어요. 투표율을 보세요. 충남 투표율 39.08%.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습니다. 충북 40.45%. 여기서도 김민석 후보가 이겼어요. 그리고 부산 투표율 62.37%. 이번 경선에서 가장 높았죠. 여기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원들이 적게 나온 곳에서는 김민석, 당원들이 많이 나온 곳에서는 정청래. 당초 예상은 정반대였어요.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력 있는 쪽이 유리할 거다. 다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확히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진짜 승부처가 어디라고 봅니까? 호남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에요. 투표율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152만 명입니다. 그 중에 호남이 51만, 경기와 서울이 58만, 둘을 합치면 109만, 전체의 71%예요. 남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8일 제주와 인천, 9일 강원, 대구, 경북, 그리고 15일 호남, 16일 경기와 서울, 17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최종 발표, 15일 저녁이면 사실상 윤곽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아요. 조원 CNI 조사, 광주 전남에서 김민석 39.4, 정청래 30, 한길리서치 조사, 김민석 42.3, 정청래 27.7,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광주 전라는 김민석 42.6, 정청래 22, 미디어토마토 조사만 호남에서 김민석 42, 전밀, 정청래 38.6으로 붙어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가 두 자릿수 격차예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지금 급한 겁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보신 건 전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15일에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은 유권자가 아니라 권리당원입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경선 결과가 계속 어긋나 왔다는 것, 우리 이미 확인했잖아요. 충청에서도, 부울경에서도.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결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경향으로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번 전당대회에는 선호투표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무도 과반을 못 넘기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표의 2순위가 넘어옵니다. 그 2순위가 어디로 가느냐? 한길리서치 조사를 보면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는 김민석 49.5, 정청래 20.5였어요. 2배가 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청래 후보는 1차에서 과반을 만들지 못하면 2차에서 뒤집힐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앞서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과반이냐 아니냐 그 하나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 후보가 3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한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달라. 전화해달라. 당대표 후보가 이 문장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8월 5일 밤 토론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의혹은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답이 막혔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아직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생방송에서 이 말이 나왔죠. 정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 김민석 후보에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를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15일
호남 경선전에 내주실 수 있습니까? 둘, 800조 원 호남 프로젝트. 그 안에 서남권 클러스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셋,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손실을 본 분들께 사과 한마디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세 개의 답이 나오면 저도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답이 안 나오면요. 당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이는 1211표입니다. 투표율이 낮았던 곳에서는 조직이 이겼고 투표율이 높았던 곳에서는 당심이 이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 그 자체입니다. 15일 호남, 16일 경기와 서울, 109만 명. 전체의 71%가 거기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몇 표가 되는지 우리는 이번 주에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는 그 말. 경고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일 호남 경선 결과 나오는 날 바로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